밀라노 올림픽이 최악의 대회로 기록됐습니다. 노로바이러스가 선수촌을 강타했고 선수단 숙소에서 도난 사건이 터졌습니다. 경기장 정전까지 이어지며 이탈리아 언론조차 자국 올림픽을 혹평했죠.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 한 곳만 매일 400명 이상이 새벽부터 줄을 섰어요. 폐막식까지 예약이 전부 마감됐고 SNS 해시태그는 50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들이 긴급 방문해 이번 올림픽 최고 성공 사례라고 공식 발표했죠. 그곳은 바로 코리아 하우스였습니다. 대체 한국은 어떻게 혼란의 올림픽을 문화로 사로잡았을까요? 그 충격적인 비밀을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에이드리언 블레이크입니다. 런던에서 온 특파원이죠. 유럽 대표 경제 문화 매거진 밀라노 지국장으로 15년째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최악의 올림픽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밀라노 올림픽 선수촌 숙소 복도가 텅 비어 있었어요. 평소라면 각국 선수들이 웃으며 지나다녔을 공간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노로바이러스가 선수촌을 강타했거든요. 이스라엘 선수단 숙소에선 15명이 동시에 쓰러졌어요. 구급차가 새벽 3시에 출동했죠. 저는 그 광경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편집장 헨리 코트렐이 원한 건 바로 이런 장면이었으니까요. 최악의 올림픽. 그게 제 취재 주제였어요. 다음 날 아침 경기장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여자 배구 예선전 도중이었죠. 관중석이 한순간 깜깜해졌어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10분 뒤에야 전기가 들어왔죠. 하지만 경기는 중단됐어요. 선수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코트를 떠났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기사를 작성했어요. 밀라노의 치욕. 유럽 올림픽 역사상 최악의 운영. 제목이 술술 나왔죠. 이건 팩트였으니까요. 사흘째 되던 날 이탈리아 도로 위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는 50대 중반쯤 보이는 남자였어요. 그는 라디오 볼륨을 낮추며 물었죠. 코리아 하우스 가봤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뭔지도 몰랐거든요. 택시 기사가 웃었어요. 가봐요. 거기만 사람 넘쳐요. 나도 어제 가족 데리고 갔는데 2시간 줄 섰어요. 저는 대충 듣는 척했습니다. 이벤트성 행사겠거니 생각했죠. 한국이 뭘 한다고. 솔직히 관심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 오후 편집장 헨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사진 파일 3장이 첨부돼 있었죠. 태극기가 걸린 건물. 한글 현수막. 새벽부터 늘어선 긴 줄. 헨리가 물었어요. 이거 취재 안 해? 저는 화면을 확대해 봤습니다. 줄에 선 사람들 대부분이 유럽인이었어요. 노인도 있고 10대도 있었죠. 가족 단위도 보였습니다. 이상했어요. 유럽인들은 줄 서는 걸 싫어하거든요. 특히 관광이나 이벤트 같은 거엔 더더욱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가보죠. 그리고 속으로 비웃었어요. 김치 이벤트라도 하나보다. 아니면 케이팝 팬 사인회 정도겠지. 그 정도 아니고서야 유럽 사람들이 저렇게 줄을 설 리 없으니까요. 저는 20대 초반에 동남아시아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열린 문화 행사였죠. 현지 주최 측은 준비가 엉망이었어요. 시간은 계속 지연됐고 안내는 엉망이었습니다. 에어컨도 제대로 안 나왔죠.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아시아는 디테일이 약하다고. 그 기억이 제 머릿속에 각인됐습니다. 한국도 비슷하겠거니 생각했죠. K-팝이나 K-뷰티 같은 건 그저 유행 소비 콘텐츠일 뿐이라고 봤어요. 일본이나 중국 문화권에 묶여있는 나라 정도로만 인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저는 코리아 하우스를 향해 걸어갔어요. 밀라노 북부 빌라 네키 근처였죠. 지하철역에서 내리자마자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한 방향으로 걷고 있었어요. 저는 그 뒤를 따라갔죠. 100m쯤 걸었을까요? 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줄이라기보다는 인파였어요. 100명은 넘어 보였죠.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순간 제 확신이 흔들렸거든요. 줄 맨 앞쪽으로 걸어갔어요. 입구에 한국인 스태프 2명이 서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죠. 밝게 웃으며 사람들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질서정연했습니다. 혼란이 없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다. 유럽인들이 저렇게 줄을 서는 문화는 흔하지 않거든요. 뭔가 특별한 게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줄 중간쯤에 선 이탈리아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40대 초반쯤 보였어요. 왜 오셨어요? 여성이 웃었습니다. 한복 입어보려고요. 딸이 한국 드라마 보고 한복 입고 싶다고 난리였거든요. 어제 예약하려 했는데 이미 마감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왔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약 마감.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건물을 관찰했어요. 외관은 심플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죠. 하지만 태극기와 한글 간판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깔끔했습니다. 저는 짜증이 났어요. 왜냐하면 이 장면이 제 기존 생각을 흔들었거든요. 아시아는 디테일이 약하다던 제 확신이요.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쳤습니다. 돌아보니 미국 CNN 특파원 제프 밀러였어요. 40대 중반의 베테랑 기자죠. 제프가 말했습니다. 여기 취재하러 왔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프가 웃었죠. 나도야. 근데 솔직히 믿기지 않아. 이 줄 좀 봐. 미국 하우스는 텅텅 비었는데. 저는 제프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미국 하우스가 비었다고요? 그건 좀 이상했어요. 미국은 올림픽 강국이잖아요. 홍보 예산도 엄청날 텐데. 제프가 한숨을 쉬었어요. 한국이 뭘 한 건지 모르겠어. 근데 확실한 건 여기만 사람이 미친 듯이 몰린다는 거야. 저는 입구 쪽을 다시 봤습니다. 줄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9시쯤 됐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합류했죠. 그 순간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뭔가 더 큰 게 있었죠. 저는 노트북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취재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었거든요. 입구로 걸어갔어요. 한국인 스태프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죠. 코리아 하우스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1월 오봉도 병풍이 정면에 펼쳐져 있었어요. 해와 달 5개의 봉우리가 그려진 거대한 그림이었죠. 조명이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장엄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예상과 달랐거든요. 화려한 네온 사인이나 케이팝 음악이 쾅쾅 울릴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고요했습니다. 차분했죠. 오른쪽에서 가야금 소리가 들려왔어요. 현대 비트와 섞인 선율이었죠. 누군가 라이브로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보이는 한국인 여성이었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현을 튕길 때마다 공간 전체가 울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병풍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부터 아이들까지 모두가 진지한 표정이었죠. 장난스럽게 찍는 사람이 없었어요. 왼쪽 공간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작은 무대가 설치돼 있었죠. 한복 패션쇼가 한창이었습니다. 금발 모델이 무대 위를 걷고 있었어요. 왕실 한복을 입고 있었죠. 붉은색과 금색이 섞인 화려한 옷이었습니다. 모델의 걸음걸이가 우아했어요. 관중석에서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깨달았어요. 이건 민속 전시가 아니었습니다. 세련된 문화 전략이었죠. 두 번째 모델이 등장했어요. 이번엔 현대식 개량 한복이었습니다. 검은색 저고리에 흰색 치마. 심플했지만 라인이 완벽했어요. 모델이 돌아서자 치마가 살랑거렸죠. 관객들이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무대 옆에 서서 관객들의 표정을 관찰했어요.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감탄이었죠. 립서비스가 아니었어요. 패션쇼가 끝나자 스탠딩 오베이션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가슴 한구석이 불편해지는 걸 느꼈어요. 왜 불편했을까요? 제 확신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아시아는 디테일이 약하다던 제 생각이요.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은 그 반대였거든요. 저는 패션쇼장을 빠져나와 복도로 걸어갔습니다. 벽면에 한글 설명 패널이 붙어 있었어요. 한글의 역사, 세종대왕 이야기, 자음과 모음 구조. 영어와 이탈리아어로 번역돼 있었죠. 한 이탈리아 남성이 패널 앞에 서서 한참 읽고 있었어요. 60대쯤 보이는 분이었죠.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과학적이네. 정말 과학적이야. 저는 그 옆을 지나쳤어요. 하지만 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과학적. 맞는 말이었어요. 한글은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문자였으니까요. 복도 끝에 또 다른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한복 체험존이었어요. 사람들이 가득했죠. 옷걸이에 다양한 색깔의 한복이 걸려 있었습니다. 분홍, 하늘색, 연두, 보라. 무지개 같았어요. 한국인 스태프 서너 명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한복을 입혀주고 있었죠. 체계적이었어요. 혼란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건 준비된 전략이다. 즉흥이 아니야.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이탈리아 여성이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분홍색 치마에 흰색 저고리였죠. 그녀가 거울을 보는 순간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놀라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어요. 눈물을 닦으며 말했죠. 내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 친구들이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왜 옷 하나 입는 걸 가지고 저렇게 감격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 누군가 제 옆에 섰습니다. 돌아보니 30대 초반쯤 보이는 한국 여성이었어요. 명찰에 윤세린이라고 적혀 있었죠. 전략 총괄 담당이라고 했습니다. 윤세린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입어보세요. 보기만 하지 마시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취재하러 온 거지 체험하러 온 게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윤세린은 웃으며 남성 한복 쪽을 가리켰어요. 기자님도 사람이잖아요. 한 번쯤 입어볼 수 있죠. 저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거절하면 이상해 보일 것 같았죠.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성 두루마기를 입었어요. 짙은 남색이었죠. 스태프가 허리띠를 메어줬습니다. 정확한 위치에 딱 맞게요.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잠시 말을 잃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평소에 저와 달랐어요. 더 당당해 보였죠. 옷의 선이 제 체형을 살려줬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왜 이런 감정이 들지? 단순한 옷인데. 하지만 이건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깊은 게 있었어요. 문화였죠. 역사였고요. 윤세린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울리세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거울을 바라봤죠. 그 순간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균열이 생겼습니다. 아주 작은 균열이었지만 분명히 느껴졌어요. 한복을 벗고 다시 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계속 제 안에 남아 있었죠. 다음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GS25 편의점이 재현돼 있었어요. 진짜 편의점 같았습니다. 김밥, 떡볶이, 삼각김밥, 신라면. 전부 진열돼 있었죠.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김밥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참치 김밥이었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놀랐어요. 맛있었거든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완성도가 높았어요. 밥의 간, 참치의 양, 채소의 식감. 모든 게 균형을 이뤘습니다. 저는 김밥을 먹으며 깨달았어요. 한국은 특별함을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일상을 팔고 있었죠. 그게 더 강력했어요. 왜냐하면 일상은 지속 가능하니까요. 특별함은 한순간이지만 일상은 매일 반복되잖아요. 저는 편의점 구석에 앉아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메모를 시작했어요. 한국 전략의 핵심 접근성.
문턱을 낮춤. 체험 중심.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프랑스어였죠. 저는 프랑스어를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40대 남성 2명이 떡볶이를 먹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파리에도 있으면 좋겠어. 매일 먹고 싶은데. 맞아. 근데 한국 가면 진짜 편의점이 이렇게 생겼대. 친구가 가봤는데 천국이래.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자기네 일상을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동경하고 있었죠. 편의점 공간을 빠져나와 복도를 걸었어요. 벽면에 또 다른 전시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현대문화, K-팝, K-드라마, 웹툰. 각각의 섹션이 나뉘어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도 화려함은 없었어요. 정보 전달이 명확했습니다. 이해하기 쉬웠죠. 저는 웹툰 섹션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태블릿이 설치돼 있었어요. 사람들이 직접 웹툰을 읽을 수 있게 해놨죠. 영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로 번역된 작품들이었습니다. 한 10대 소년이 태블릿을 보며 웃고 있었어요. 완전히 빠져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콘텐츠를 강요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경험하게 만들었죠. 출구 쪽으로 걸어가려는데 안내 데스크가 보였습니다. 한국인 스태프가 앉아 있었어요. 20대 중반쯤 보이는 남성이었죠. 저는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하루에 몇 명 정도 방문하나요? 스태프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평균 400명에서 500명 정도요. 주말엔 700명까지 늘어나기도 해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예약 시스템이 있나요? 네. 온라인 예약이 가능한데요. 지금은 폐막식 전날까지 전부 마감됐어요. 폐막식까지 마감. 그 말이 제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더 복잡했죠. 줄은 여전히 길었습니다. 오히려 더 늘어난 것 같았어요. 오후 1시가 넘었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오고 있었죠. 저는 그 줄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고. 뭔가 더 큰 흐름이 시작됐다고. 제 확신은 이제 완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를 나와서도 저는 그 감각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두루마기를 입었던 그 순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는 호텔로 돌아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기사를 써야 했거든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올려졌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뭘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쉬웠을 거예요. 한국의 홍보 전략, K컬처 마케팅, 이런 식으로 가볍게 썼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제가 본 건 단순한 홍보가 아니었거든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밀라노 거리가 보였죠.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제 안에선 뭔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20대 초반 동남아 출장 때를 떠올렸어요. 방콕 문화 행사장에서 겪었던 혼란. 지연된 일정. 엉망인 안내. 그때 제 마음속에 각인된 확신. 아시아는 디테일이 약하다. 그런데 지금 코리아 하우스에서 본 건 정반대였습니다. 완벽한 동선. 체계적인 운영. 세심한 배려. 하나도 어긋난 게 없었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빈 페이지가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편집장 헨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기사 어떻게 돼가?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정리 중입니다. 좀 더 취재가 필요할 것 같아요. 헨리가 웃었어요. 그렇게 대단해? 거기가? 대답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삼켰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죠. 직접 보시면 알 거예요. 전화를 끊고 다시 코리아 하우스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오전 10시쯤 도착했어요. 줄은 이미 20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저는 줄 끝에 서지 않았어요. 대신 입구 근처에서 관찰했죠. 사람들의 표정, 대화, 움직임. 전부 메모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한복 패션쇼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번엔 앞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대가 바로 눈앞이었죠.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가야금 선율이 흘러나왔어요. 현대 비트와 섞인 소리였죠. 무대 뒤에서 첫 번째 모델이 나타났습니다. 금발의 이탈리아 여성이었어요. 20대 후반쯤 보였죠. 왕실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붉은색 저고리에 금색 장식. 치마는 연두색이었어요. 화려했지만 과하지 않았습니다. 모델이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어요. 걸음걸이가 우아했습니다. 한복의 실루엣이 움직임에 따라 살아 움직였죠. 관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델이 포즈를 취했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였다가 들어 올렸죠. 그 순간 조명이 얼굴을 비췄어요. 아름다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뼉을 쳤어요. 두 번째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이번엔 아프리카계 프랑스 여성이었어요. 검은 피부에 흰색 한복. 대비가 강렬했습니다. 치마가 바람에 나부끼듯 움직였죠. 세 번째, 네 번째 모델이 차례로 나왔어요. 각기 다른 스타일의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전통 한복, 개량 한복, 현대식 한복. 다양했어요.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전부 우아했다는 거죠. 품위가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민속 전시가 아니에요. 패션이었죠. 당당한 패션. 마지막 모델이 무대에 섰습니다. 한국인 여성이었어요. 30대 초반쯤 보였죠. 순백의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고리도 하얗고 치마도 하였어요. 장식은 최소한이었죠. 하지만 가장 강렬했습니다. 그녀가 무대 중앙에서 천천히 돌았어요. 한복의 선이 완벽한 원을 그렸습니다. 관객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죠. 패션쇼가 끝나자 스탠딩 오베이션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일어섰어요. 박수를 쳤죠. 그 순간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뭔가 무너졌습니다. 20년 넘게 유럽 문화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어왔던 제 확신이요. 저는 자리에 앉아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상한 감정이었죠. 설렘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패션쇼가 끝난 뒤 저는 무대 옆으로 갔습니다. 윤세린이 서 있었어요. 그녀가 저를 보고 미소 지었죠. 어떠셨어요?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대답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윤세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복은 입는 사람을 빛나게 해요. 국적이나 피부색과 상관없이요. 그녀의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입는 사람을 빛나게 한다. 그 말이 정확했어요. 어제 제가 두루마기를 입었을 때 느꼈던 감정이 바로 그거였으니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전략을 누가 기획했나요? 윤세린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팀 전체가 함께 만들었어요. 우리 목표는 간단했죠. 한국 문화를 경험하게 하자. 보여주기만 하지 말고요. 경험. 그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어요. 한복 체험존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더 자세히 관찰했어요. 스태프들의 움직임, 사람들의 반응, 공간 배치. 전부 메모했죠. 한 이탈리아 여성이 분홍색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30대 중반쯤 보였어요. 평범한 체형이었죠. 화려한 외모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복을 입자 달라졌어요. 자세가 펴졌습니다. 표정이 밝아졌죠. 그녀가 친구에게 말했어요. 나 이거 입으니까 공주 같지 않아? 친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완전 공주야. 진짜 예뻐. 저는 그 대화를 듣고 뭔가 깨달았습니다. 한복은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단순히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다른 자신을 발견하게 만들었죠. 체험존을 빠져나와 편의점 공간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떡볶이를 먹어보기로 했어요.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제 앞에 프랑스 가족이 서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10대 아들. 셋 다 신기한 표정으로 메뉴판을 보고 있었죠. 아들이 물었습니다. 이게 매워? 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먹어봐야 알지. 드디어 제 차례가 됐습니다. 떡볶이 한 접시를 받았어요.
빨간 소스에 떡이 푹 잠겨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한 입 먹었어요. 매웠습니다. 하지만 달기도 했죠. 두 가지 맛이 균형을 이뤘어요. 떡의 쫄깃함이 좋았습니다. 저는 떡볶이를 먹으며 주변을 관찰했어요. 사람들 대부분이 처음 먹어보는 듯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입 먹고 놀라고 다시 먹었죠. 옆 테이블 독일 부부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집에서도 만들 수 있을까? 레시피 찾아보자. 생각보다 간단할 것 같은데.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사람들이 일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 반복 가능한 걸요. 편의점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벽면에 한국 현대사 전시가 있었어요. 전쟁 이후 재건, 경제 발전, 민주화. 간결하게 정리돼 있었죠. 저는 그 패널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객관적인 서술이었어요. 과장이 없었죠. 팩트만 나열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더 강력했어요. 사실 자체가 이미 드라마틱했으니까요. 출구로 향하는데 안내 데스크 스태프가 저를 불렀습니다. 기자님, 내일 특별 이벤트 있어요. 한국 전통 음악 공연이요. 오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시예요? 오후 3시요. 감사합니다. 올게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줄은 여전히 길었습니다. 저는 그 줄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 과거 기억이 틀렸다고. 방콕에서 겪었던 혼란이 아시아 전체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그건 그냥 그 행사의 문제였을 뿐이라고. 제 자존심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오후 3시 저는 정확히 약속 시간에 코리아 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서 윤세린이 저를 맞이했어요. 오늘은 특별해요. 국악 공연이 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공연장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100명은 좋게 넘어 보였죠. 무대 위에 악기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야금, 거문고, 장구, 해금. 전부 처음 보는 악기들이었어요. 아니,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사진으로는 본 적이 있었죠. 하지만 실물은 달랐어요. 나무 결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무대 위로 5명의 연주자가 올라왔어요. 전부 한복을 입고 있었죠. 남색, 분홍색, 흰색. 각기 다른 색이었지만 조화로웠습니다. 첫 곡이 시작됐어요. 가야금 선율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느렸어요. 차분했죠. 하지만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깊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선율이 제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죠. 두 번째 곡은 빨랐습니다. 장구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어요. 해금이 그 위를 날아다녔죠. 관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리듬에 맞춰서요. 저도 모르게 무릎이 까딱거렸어요. 몸이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일어섰어요. 손뼉을 쳤죠. 연주자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공연장을 나와 복도를 걸었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됐어요. 한복 체험존 앞을 지나가는데 한 이탈리아 여성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쯤 보였어요. 연두색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죠.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었거든요. 그녀의 친구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걱정하는 표정이었죠. 그런데 여성은 웃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고 있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 믿을 수가 없어. 친구 하나가 그녀를 안아줬어요. 다른 친구는 사진을 찍었죠. 휴대폰 셔터 소리가 연달아 들렸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옷 하나가 사람을 이렇게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니. 단순한 천 조각이 자존감을 끌어올릴 수 있다니. 윤세린이 제 옆에 다가왔습니다. 저렇게 우는 분들 많아요. 하루에 서너 명은 되죠. 저는 윤세린을 바라봤어요. 왜 우는 걸까요?
윤세린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자기 안에 있던 아름다움을 처음 발견해서가 아닐까요? 한복이 그걸 꺼내주는 거죠.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저도 어제 두루마기를 입었을 때 비슷한 감정을 느꼈으니까요. 윤세린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오늘도 한번 입어보시겠어요? 어제 입으셨던 것보다 더 격식 있는 걸로요. 저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죠. 스태프가 제게 짙은 청색 두루마기를 가져왔습니다. 어제보다 더 무거웠어요. 천이 두꺼웠죠. 금색 장식이 소매와 깃에 달려 있었습니다. 옷을 입었어요. 스태프가 허리띠를 정확하게 메어줬습니다. 그리고 모자까지 씌워줬죠. 가시였어요.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거울 속의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아니, 낯설면서도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원래 이랬어야 하는 것처럼. 저는 한참 동안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윤세린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선비 같으세요. 선비.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가시 살짝 흔들렸죠.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미소 짓고 있었죠. 한 할머니가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저는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옷이 아니라고. 정체성이었죠. 역사였고 문화였고 철학이었어요.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뭔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유럽 문화만이 세계의 중심이라던 제 확신이요. 한복을 벗고 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하지만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 깊이 각인됐죠. 편의점 공간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신라면을 먹어보기로 했어요. 뜨거운 물을 부어 3분을 기다렸습니다. 뚜껑을 열자 김이 확 올라왔어요. 매운 냄새가 코를 찔렀죠. 한 입 먹었습니다. 맵습니다. 정말 매웠어요. 하지만 중독적이었죠. 계속 먹게 됐습니다. 저는 라면을 먹으며 주변을 관찰했어요. 사람들 대부분이 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땀을 흘리면서도 웃고 있었죠. 옆 테이블 스페인 청년들이 대화하고 있었어요. 이거 스페인에서도 팔아? 당연하지. 아시아 마트 가면 있어. 근데 여기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여기서 먹으니까 더 맛있다. 그 말이 정확했어요. 맥락이 중요했으니까요. 라면을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출구로 향했어요. 나가기 전에 안내 데스크에 들렀습니다. 젊은 여성 스태프가 앉아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방명록 같은 거 있나요? 스태프가 웃으며 노트를 건넸어요. 여기 적으시면 돼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잠시 생각했죠. 뭐라고 써야 할까? 결국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오늘 새로운 세계를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을 적고 노트를 돌려줬어요. 스태프가 읽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다시 와주세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죠. 줄은 여전히 길었습니다. 저녁 6시가 넘었는데도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저는 그 줄을 바라보며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변하고 있다고. 제 안에서 뭔가 근본적인 게 바뀌고 있다고. 20년 넘게 믿어왔던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유럽이 세계 문화의 중심이라던 그 믿음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웠죠. 저는 호텔로 돌아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밀라노 올림픽에서 가장 뜨거운 공간, 코리아 하우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뭔가 부족했습니다. 비교가 필요했죠. 다른 나라 하우스들과의. 저는 내일 일정을 정했어요. 미국, 중국, 일본 하우스를 방문하기로요. 그래야 확실히 알 수 있을 테니까요. 한국이 정말 다른지.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미국 하우스로 향했습니다. 밀라노 중심가에 위치해 있었어요.
건물이 컸습니다. 유리로 된 외관이었죠. 현대적이었어요. 입구에 경비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기자증을 보여줬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어줬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관람객이 10명도 안 돼 보였습니다. 넓은 공간에 사람이 너무 없었죠. 중앙에 거대한 스크린이 설치돼 있었어요. 미국 선수들의 경기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광고 같았죠. 벽면엔 미국 스포츠 역사 패널이 붙어 있었습니다. 마이클 조던, 세리나 윌리엄스, 마이클 펠프스. 위대한 선수들이었어요. 하지만 체험은 없었습니다. 보기만 하는 공간이었죠. 저는 30분쯤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뭔가 아쉬웠습니다. 다음은 중국 하우스였어요. 밀라노 동쪽에 있었죠. 입구가 화려했습니다. 붉은색과 금색으로 장식돼 있었어요. 용 조각이 문 양쪽에 세워져 있었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리 전시 케이스가 줄지어 있었어요. 도자기, 비단, 서예 작품. 전부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만질 수 없었어요. 유리 너머로만 봐야 했죠. 관람객은 30명쯤 됐습니다. 코리아 하우스보단 훨씬 적었어요. 1시간쯤 둘러보고 나왔습니다. 인상적이긴 했지만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마지막으로 일본 하우스로 갔습니다. 밀라노 서쪽이었죠. 입구가 단정했어요. 목재로 만든 문이었습니다. 정갈했죠.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스태프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예약하셨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들어갈 수 없어요.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저는 기자증을 보여줬습니다. 스태프가 잠시 고민하더니 안으로 안내했어요. 내부는 아담했습니다. 다다미 방이 재현돼 있었어요. 차 시음 공간도 있었죠. 하지만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약제라서 그런지 한산했어요. 체험 프로그램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소수만 가능했죠. 제한적이었어요. 저는 3곳을 둘러본 뒤 카페에 앉았습니다. 노트에 메모를 정리했어요. 미국 하우스는 보여주기 위주였습니다. 중국 하우스는 전시 중심이었죠. 일본 하우스는 예약제로 접근성이 낮았어요. 반면 코리아 하우스는 달랐습니다. 문턱이 없었어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죠. 체험이 중심이었고요. 저는 펜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전략이 뭔지 이제 명확히 보였어요. 접근성, 경험, 일상. 이 3가지였습니다. 저는 다시 코리아 하우스로 향했어요. 비교를 확실히 하고 싶었거든요. 오후 2시쯤 도착했습니다. 줄이 300명은 넘어 보였어요. 평일인데도요. 저는 줄에 서지 않고 입구 근처에서 관찰했습니다. 한 프랑스 가족이 나오고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2 아이. 전부 웃고 있었죠. 아버지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재밌었어? 아이가 고개를 크게 끄덕였어요. 응. 한복 입은 거 사진 찍어서 친구들한테 보여줄 거야.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김밥 만드는 법 배웠어. 집에서 해봐야겠어. 저는 그 대화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게 한국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경험을 가져가게 만드는 것. 미국은 광고를 보여줬어요. 중국은 문화재를 전시했죠. 일본은 제한된 체험을 제공했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일상을 경험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일상을 집으로 가져갈 수 있게 만들었죠. 저는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편의점 공간으로 갔어요. 오늘은 김밥을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참치 김밥을 골랐죠.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익숙한 맛이었습니다. 어제 먹었던 맛이었죠. 하지만 질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김밥을 먹으며 깨달았어요. 이게 일상의 힘이구나. 특별한 음식은 한두 번 먹으면 질립니다. 하지만 일상 음식은 다르죠.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아요. 한국이 파는 건 바로 그거였습니다. 특별함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일상이었어요. 옆 테이블에서 이탈리아 청년 둘이 떡볶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말했어요. 이거 중독성 있어. 맵지만 계속 먹게 돼. 다른 한 명이 웃었습니다.
나도야. 근데 이게 한국에선 길거리 음식이래. 진짜 부럽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메모했어요. 한국은 고급 음식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길거리 음식, 편의점 음식을 당당하게 보여줬죠. 그게 오히려 강력했어요. 왜냐하면 진짜니까요. 꾸민 게 아니라 실제 한국인들이 먹는 거니까요. 편의점을 나와 한복 체험존으로 갔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한 독일 남성이 두루마기를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보였어요. 체격이 좋았죠. 그가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거 정말 편한데? 생각보다 훨씬 편해. 옆에 있던 스태프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복은 활동하기 편하게 만들어졌어요. 옛날 사람들이 입고 농사 짓고 일했으니까요. 저는 그 대화를 듣고 또 깨달았습니다. 한복은 박물관 옷이 아니었어요. 실용적인 옷이었죠. 1시간쯤 더 둘러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어요. 미국, 중국, 일본 하우스와 코리아 하우스의 차이. 명확했습니다. 문턱의 높이였어요. 미국은 문턱이 높았습니다. 광고 중심이라 관객과 거리가 멀었죠. 중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리 너머로만 봐야 했으니까요. 일본은 예약제로 아예 문턱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문턱을 없앴습니다. 누구나 와서 경험할 수 있게 만들었죠. 저는 펜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차이구나. 한국은 문화를 높은 곳에 두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눈높이에 뒀죠. 손이 닿는 곳에. 저는 노트를 덮고 일어섰습니다. 호텔로 돌아가야 했어요. 기사를 써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뭔가 더 취재하고 싶었거든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뭔가 빠진 것 같았거든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밀라노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편집장 헨리였습니다. 기사 언제 보내?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확실히 하고 싶어서요. 헨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에이드리언, 자네 원래 이렇게 안 하잖아. 무슨 일이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었거든요. 이틀 뒤면 보내겠습니다. 헨리가 짧게 대답했어요. 알았어.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다시 노트북을 봤습니다. 빈 화면이 저를 압박했죠. 저는 노트를 다시 펼쳤어요. 오늘 메모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내일 다시 미국 하우스에 가보기로요. 뭔가 놓친 게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미국 하우스로 갔습니다. 오전 10시였어요. 여전히 한산했습니다. 관람객이 20명 정도였죠. 저는 구석구석 다시 둘러봤어요. 혹시 제가 놓친 체험 공간이 있나 싶어서요. 하지만 없었습니다. 전부 전시와 영상이었어요. 홍보 담당자를 찾았습니다. 30대 후반쯤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마이클 드레이퍼라고 자기소개했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은 없나요? 마이클이 웃었어요. 우리는 미국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데 집중합니다. 체험은 다른 나라들이 하죠. 그의 말투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만함도 보였어요. 저는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는 보셨나요?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죠? 사람 많더군요. 근데 그건 일시적 유행일 뿐이에요. 케이팝 효과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 불편했습니다. 일시적 유행. 정말 그럴까요? 저는 반박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죠. 구조가 다른 것 같던데요. 마이클이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구조요? 네. 접근 방식이요. 한국은 체험을 중심으로 했더군요. 마이클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래봤자 홍보 전략일 뿐이에요.
본질은 콘텐츠죠. 미국은 콘텐츠 강국이니까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틀렸어요. 본질은 경험입니다. 미국 하우스를 나와 코리아 하우스로 향했습니다. 오후 1시쯤 도착했어요. 줄이 40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평일인데도요. 저는 줄 맨 뒤에 섰어요. 오늘은 제대로 경험하고 싶었거든요. 40분쯤 기다렸을까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됐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익숙한 공간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진짜 행복이었죠. 한복 패션쇼를 다시 봤습니다. 이번엔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관객들의 반응을 보고 싶었거든요. 모델이 등장할 때마다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사진을 찍었죠. 박수를 쳤고요. 패션쇼가 끝나고 한 이탈리아 할머니가 옆 사람에게 말했어요. 저런 옷을 입고 살았던 사람들이 부럽네. 얼마나 우아했을까.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복은 단순히 아름다운 옷이 아니었어요. 삶의 방식이었죠. 한복 체험존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스태프에게 다가갔어요. 오늘도 입어볼 수 있을까요? 스태프가 활짝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어떤 걸로 드릴까요? 이번엔 좀 더 격식 있는 걸로요. 스태프가 흰색 도포를 가져왔습니다. 선비들이 입던 옷이라고 설명했어요. 옷을 입었습니다. 깃이 높아서 자세가 자연스럽게 펴졌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또 다른 제 모습이 보였어요. 차분했습니다. 사색적이었죠. 저는 한참 동안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깨달은 것 같았거든요. 옷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신을 담는 거였어요. 철학을 입는 거였죠. 한복을 벗고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삼각김밥을 먹어봤어요. 참치 마요 맛이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죠. 간단했어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족스러웠죠. 저는 삼각김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문화의 본질은 뭘까요? 화려함이 아니었어요. 복잡함도 아니었죠. 명료함이었습니다. 본질에 집중하는 것. 김밥도 떡볶이도 한복도. 전부 본질이 명확했어요. 군더더기가 없었죠. 편의점을 나와 전시 공간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한글 패널 앞에서 멈춰 섰어요. 세종대왕 이야기를 다시 읽었죠.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들었다. 그 한 문장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권력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 그게 한국 문화의 근본이었어요. 코리아 하우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시가 아니라 공유를 위해. 사람들을 위해. 저는 출구로 향했어요. 나가기 전에 윤세린을 찾았습니다. 그녀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를 보고 잠시 멈춰섰죠. 기자님, 오늘도 오셨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물론이에요.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문턱을 낮추고 무료로 체험하게 하고 상업적 이익도 없는데요. 윤세린이 미소 지었어요. 이익은 나중에 오죠. 지금은 경험을 심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요. 그게 잘하면 한국을 찾아올 거고 한국 제품을 살 거예요. 하지만 그건 부차적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거죠.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것. 그게 목표라고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노트를 펼쳤어요. 오늘 깨달은 것들을 적었습니다. 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유럽 문화가 세계의 중심이라던 확신. 아시아는 디테일이 약하다던 편견. 전부 틀렸습니다. 세계는 넓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세계와 소통하고 있었죠. 저는 노트를 덮고 일어섰습니다. 호텔로 가야 했어요. 기사를 써야 했으니까요. 이번엔 확신이 섰습니다. 뭘 쓸지 명확히 알았거든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곧바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쉴 새 없이 움직였어요. 제목을 정했습니다. 밀라노 올림픽 최악의 상황 속 유일하게 성공한 공간. 부제를 달았어요. 코리아 하우스는 어떻게 문화를 경험으로 바꿨나. 저는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썼습니다. 제가 본 것, 느낀 것, 깨달은 것. 전부 담았어요. 미국 하우스와의 비교도 넣었습니다. 마이클 드레이퍼의 말도 인용했죠. 하지만 반박도 함께 실었어요. 일시적 유행이 아니다. 구조적 차이다. 중국, 일본 하우스와의 비교도 자세히 썼습니다. 문턱의 높이 차이, 접근성의 차이, 한복 체험에서 느낀 감정도 솔직하게 담았어요. 처음엔 거부감이 있었지만 입어보니 달라졌다고. 옷 하나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음식 이야기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김밥, 떡볶이, 라면. 화려하지 않지만 완성도 높은 일상 음식들. 마지막 문단을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한국은 문화를 높은 곳에 두지 않았다. 사람들 손이 닿는 곳에 뒀다. 그리고 경험하게 했다.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그 전부가 모든 것을 바꿨다. 새벽 2시에 기사를 완성했습니다. 편집장 헨리에게 보냈어요. 즉시 답장이 왔습니다. 대박이야. 내일 일면 톱으로 간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지만 잠이 안 왔어요. 뭔가 큰일을 해낸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SNS 알림이 쏟아졌어요. 기사가 폭발적 반응을 얻고 있었습니다. 트위터에서 리트윗이 2만 건을 넘었어요. 페이스북 공유도 8천 건 이상이었죠. 댓글들을 읽었습니다. 나도 코리아 하우스 갔는데 정말 대박이었어. 한복 입고 울었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한국 진짜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문화를 알리다니. 저는 댓글을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 기사가 공감을 얻고 있었어요. 오전 10시쯤 헨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에이드리언, 자네 기사 때문에 편집부가 난리야. 다른 언론사들도 전부 후속 기사 쓰고 있어.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말요? 응. CNN, BBC, 르몽드. 전부 코리아 하우스 취재 나갔어. 자네 기사가 불씨를 당긴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뿌듯했어요. 오후에 코리아 하우스로 향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도착하자마자 놀랐어요. 줄이 배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800명은 좋게 넘어 보였어요. 경찰까지 나와서 교통을 통제하고 있었죠. 저는 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윤세린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녀가 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기자님, 기사 봤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손을 저었어요. 제가 본 걸 쓴 것뿐이에요. 윤세린이 웃었습니다. 덕분에 예약이 폐막식까지 전부 마감됐어요. 오늘부터는 현장 대기만 받고 있어요. 폐막식까지 마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안은 더 붐볐습니다.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스태프들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죠. 한복 패션쇼장은 입추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서서 봐야 할 정도였어요. 편의점 공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음식이 동날 정도로 인기였죠. 저는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뿌듯했어요. 제 기사가 이런 변화를 만들었다니.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쳤습니다. 돌아보니 CNN 제프 밀러였어요. 에이드리언, 자네 기사 때문에 우리 편집부가 난리야. 나보고 코리아 하우스 특집 만들래. 저는 웃었습니다. 잘 됐네요. 제프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사람이 많을 줄 몰랐어. 그날 저녁 SNS를 확인했습니다. 해시태그 코리아 하우스가 트렌딩 1위였어요. 게시물이 500만 건을 넘었습니다. 사람들이 한복 입은 사진을 올리고 있었어요. 김밥 먹은 후기도 올리고요. 한국 여행 계획 세우는 글도 많았습니다. 올림픽 끝나면 한국 가야겠어. 서울 가서 진짜 편의점 가보고 싶다. 한복 맞춤 제작하고 싶은데 어디서 하지?
저는 댓글들을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코리아 하우스는 단순한 홍보관이 아니었어요. 시작점이었죠. 한국으로 향하는 여정에. 이틀 뒤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들이 코리아 하우스를 긴급 방문했습니다. 저도 취재를 나갔어요. 위원장 토마스 바흐가 직접 왔습니다. 내부를 1시간 넘게 둘러봤죠. 한복도 입어봤어요. 검은색 두루마기였습니다. 거울 앞에서 한참 서 있었죠. 시찰이 끝난 뒤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바흐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는 이번 밀라노 올림픽 최고 성공 사례입니다. 문화 교류의 모범을 보여줬죠. 다른 나라들도 배워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메모했어요. 최고 성공 사례. 공식 인정이었습니다. 회견 후 바흐 위원장에게 질문했습니다. 무엇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바흐가 웃었어요. 접근성이요. 누구나 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문화 교류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후속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IOC 위원장도 인정한 코리아 하우스, 문화 교류의 새 기준. 기사를 쓰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저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K-팝이나 하는 나라 정도로 봤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한국의 전략을 존경했습니다. 그들의 철학을 이해했죠. 저는 기사 마지막 문단을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코리아 하우스에서 배웠다. 문화는 과시하는 게 아니다. 공유하는 것이다. 높은 곳에 두는 게 아니다. 사람들 손에 쥐어주는 것이다. 한국은 그걸 완벽히 해냈다. 기사를 보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밀라노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서울로 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꼭 가보고 싶었거든요. 진짜 한국을요. 폐막식 이틀 전 저는 마지막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 총정리 기사였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코리아 하우스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걸 다시 보고 싶었거든요. 도착하니 벌써 300명 넘게 줄을 서 있었어요. 새벽 6시인데도요. 저는 줄 맨 앞에 선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독일에서 온 할아버지였어요. 70대쯤 보였죠. 언제부터 기다리셨어요?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새벽 4시요. 손주들한테 한복 입은 사진 보내주고 싶어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2시간을 기다렸다니. 입구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들어갔어요. 저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모든 게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1호로봉도 병풍도 가야금 소리도. 한복 패션쇼를 봤습니다. 이번엔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모델들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색깔, 디자인, 관객 반응. 전부요. 마지막 모델이 나왔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왜 울었을까요? 아름다워서였습니다. 단순히 옷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철학이 아름다웠어요. 백성을 위한 문자. 사람을 빛나게 하는 옷. 공유하는 문화. 전부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사람 중심. 패션쇼가 끝나고 한복 체험존으로 갔습니다. 스태프가 저를 알아봤어요. 오늘도 입으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이니까요. 스태프가 짙은 보라색 도포를 가져왔습니다. 가장 격식 있는 옷이라고 했어요. 옷을 입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든든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익숙한 모습이었어요. 이제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웠죠.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변했어. 완전히. 옆에서 윤세린이 웃고 있었어요. 정말 잘 어울리세요. 선비 같아요.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요. 윤세린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희가 감사하죠. 기자님 기사 덕분에 많은 사람이 왔어요. 저는 한복을 벗고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밥을 먹고 싶었거든요. 참치 김밥을 골랐습니다. 익숙한 맛이었어요.
한 입 먹을 때마다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왔던 날 의심하던 마음, 그리고 점점 변해가던 제 모습. 김밥을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출구로 향했습니다. 나가기 전에 방명록에 마지막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여기서 세계를 다시 배웠다. 감사하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을 정했습니다. 경험이지 전시가 아니다. 저는 쉬지 않고 썼습니다. 한 달간 본 모든 것을 담았어요. 코리아 하우스가 보여준 전략. 문턱을 없애고 일상을 공유하고 경험하게 만드는 것. 다른 나라 하우스들과의 차이. 광고가 아니라 체험. 전시가 아니라 참여. 제가 변한 과정도 솔직하게 썼습니다. 처음에 편견, 점진적 깨달음, 마지막 감동. 마지막 문단을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문화는 우월함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다. 문턱을 낮추는 자가 이긴다. 한국은 그걸 증명했다. 밀라노 거리에서 한복 입은 사람들을 본다. 카페에서 한국 여행 계획 세우는 대화를 듣는다. 이게 진짜 승리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것. 그게 문화의 힘이다. 기사를 완성하고 헨리에게 보냈습니다. 즉시 답장이 왔어요. 완벽해. 이번 주 특집으로 간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말로 한복 입은 사람들이 보였어요. 이탈리아 젊은이들이 한복 입고 셀카를 찍고 있었죠. 카페에서도 대화가 들렸습니다. 서울 가면 뭐 먹지? 떡볶이는 무조건이야. 그리고 치킨.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한국의 승리였어요. 폐막식 날 저는 올림픽 스타디움에 있었습니다. 기자석에 앉아서 폐막식을 지켜봤어요. 각국 선수단이 입장했습니다. 한국 선수단이 나올 때 환호가 특히 컸어요.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폐막식이 끝난 뒤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밀라노 올림픽 조직위원장이 나왔어요.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성공적이었던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코리아 하우스죠. 유일하게 성공한 부분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메모했어요. 회견이 끝난 뒤 저는 혼자 밀라노 거리를 걸었습니다. 한 달 전과 같은 거리였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한복 입은 사람들이 곳곳에 보였어요. 한글 간판을 단 한 식당도 생겨나고 있었죠. 한 서점 앞을 지나가는데 한국 여행 가이드북이 베스트셀러 코너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집어들었어요. 표지에 경복궁 사진이 있었죠. 계산대로 가서 샀습니다. 언젠가 갈 거니까요. 한국에. 호텔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내일 런던으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어요. 뭔가 끝난 것 같은 느낌. 아니,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어요. 새로운 시각에. 노트북을 열어 마지막 메모를 남겼습니다. 나는 한 달 전 밀라노에 왔을 때와 다른 사람이 되어 떠난다. 유럽 중심주의는 깨졌다. 세계는 넓고 배울 것은 많다. 한국은 나에게 그걸 가르쳐 줬다. 문화는 광고가 아니다. 경험이다. 나는 그걸 평생 잊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창밖을 바라봤어요. 밀라노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한국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런던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한 일은 한식당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김밥을 주문했어요. 익숙한 맛이었습니다. 한 입 먹으며 생각했어요. 이게 시작이구나. 나의 새로운 여정이.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내년엔 꼭 서울에 가겠다고. 진짜 한국을 보겠다고. 감동특별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동시민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